10% 휴먼 인간, 10% 엘레나 콜린 저원영 옮긴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매년 받는 경고장. 장례미술을 총에 미치는 항생제의 장기적인 영향이 적어도 5, 6개의 가장 일반적인 사용되는 항생제에서 관찰되었다. 이 항생제는 미생물 층의 조성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항생제를 가장 단기간 최소량으로 처방한 경우에도 원래의 질병보다 훨씬 오래도록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리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변화라는 게 나쁜 쪽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형 질병의 증가를 떠올려보자. 제1형 당뇨병과 다발성 경화증은 1950년대에 일어났고, 알레르기와 자폐증은 1940년대 후반에 일어났다. 사람들은 비만이 확산된 이유가 스스로 진열대의 상품을 골라 계산하면서 익명의 소비를 죄책감 없이 즐겨준 대형마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언제 비만이 급증했는가? 1940년 50년대이다. 이 시점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엠빌레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신을 물려주고 살아난 사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40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항생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사건 말이다. 이 역사적인 날 이후 항생제는 대중에게 빠르게 배포되었다. 성인 인구의 15%가 평생 한 번에 걸린다는 매독이 첫 번째 타깃이었다. 싼 값에 항생제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항생제는 빈번하게 처방되었다. 페니실린이 여전히 가장 흔하게 쓰였지만 페니실린 이후에 10년 동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박테리아의 약점을 공격하는 5개의 항생제가 도입되었다. 또 다른 항생제 5개가 도입이 되어서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건데요. 항생제가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1944년과 21세기형 질병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사이에 공개했기 때문에 항생제와 질병의 연관성을 부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보류 기간은 이미 예상 가능한 것이다. 어차피 항생제가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잡고 아이들이 자라 항생제의 장기적인 영향이 신체적에 드러나기까지, 또 페니실린 외에 다른 항생제가 개발되고 만성질환이 사악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말이다. 또한 항생제의 효과가 지역, 국가, 대륙에 걸쳐서 명확하게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1944년에 도입된 항생제가 현대인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면 50년대에 정확하게 그 영향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섣불리 결론은 내리지 말자. 과학자라면 누구나 재빨리 지적하겠지만 상관관계가 곧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40년대에 데뷔한 셀프-서빙 대형마트의 경우처럼 때마침 도입된 항생제를 만성질환의 급증과 연결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연관성을 소재로 인간관계를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연관성이 인간관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말도 안 되는 연관성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가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 미국에서 1인당 치즈 소비량과 잠자다가 침대보에 엉켜서 죽은 사람의 수 사이에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치즈 때문에 악몽을 꾸었을 가능성은 둘째치고 치즈를 먹으면 침대보에 감겨서 죽는다거나 반대로 침대보에 돌돌 말려 죽은 사람은 치즈를 많이 먹는 사람일 것이라는 논리가 정말 비현실적이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찾으려면 다음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연관성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 항생제 복용이 정말로 21세기형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위험을 수반하는가? 둘째, 인간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항생제 복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비만증을 야기하는가? 항생제가 미생물층을 변화시켜서 신진대사, 두뇌 발달, 면역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이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외에 다른 뒷받침이 필요하다. 가축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1950년대부터 이미 항생제가 사람에게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당시에는 비만이 심각하게 확산되기 전이라 실제로 인간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일부 개척 정신이 투철한 의사들은 항생제가 가축의 성장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숙아나 영양실조인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신생아들에게 나타난 항생제의 효력은 검토할 수준이었다.
그들은 항생제 덕분에 체중이 증가하여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만연한 과체중을 생각하면 이러한 시도는 일종의 경고나 다름이 없다. 항생제로 인한 체중 증가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았다. 1953년 미 해군에서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오레오마이신 투여로 연쇄상 구경 감염의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심정들에게 해당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전형적인 군대의 철저한 기록 방식 덕분에 이후에 이 젊은이들의 신장과 몸무게 변화를 조절할 수 있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항생제를 복용한 심정은 항생제와 똑같이 생긴 플라시보 알약을 먹은 심정에 비해 현저하게 몸무게가 증가한 것이다. 비만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졌다. 영양실조인 사람에게도 체중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도움을 주는 건가 부작용인가, 그러나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먹은 항생제, 위장에서 다룬 백헤드와 턴보,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을 발견한 니콜슨의 예측과 합쳐서 이 오래된 연결고리에 대한 신선한 시각을 불러일으켰다. 미생물총은 확실히 체중 증가의 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말 항생제가 마른 집단을 비만 집단으로 바꾸어 놓은 것인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항생제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체중 증가를 유도하는지 확인하려고 의도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실험한다는 것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하거나 또는 항생제 투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 마이세유 연구자들은 심장 판막에 심각한 감염이 일어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레미 니콜슨의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이 환자들은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량의 항생제를 투여해야 했는데, 이것은 연구자들에게 항생제와 체중 증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항생제를 복용한 환자들과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의 체질량 지수를 1년에 걸쳐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체중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 그런데 유독 하나의 특정한 항생제의 조합에서 체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바로 반코마이신과 겐타마이신의 조합이다. 다른 항생제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또한 장내 미생물을 비교하여 특정한 박테리아가 환자들의 체중 증가에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들은 락토바실러스 르테리라는 한 종이 유독 반코마이신 복용 환자의 장에 많이 서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후벽균에 속하는 이 박테리아는 반코마이신의 내성이 있어서 다른 종들이 약물 때문에 쓰러져 갈 때에 혼자서 잡소처럼 퍼져나간다. 세균들의 전쟁에서 항생제가 적에게 불공정하게 어드밴티지를 준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락토바실러스 루티리는 고유한 항균 물질을 생산한다. 박테리아 신이라고 불리는 이 화학물질은 다른 박테리아의 재성장을 막아 락토바실러스 루티리가 장에서 확실하게 우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락토바실러스 루티리 같은 락토바실러스 종들이 수십 년간 가축에게 주어졌는데 이들 역시 동물들을 살찌게 했다. 덴마크의 국가 출생 코호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 또 다른 연구가 있다. 출생 코호트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 연구자들은 거의 3만 쌍이 이르는 엄마와 아이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항생제가 엄마의 몸무게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가 날씬한 아이들은 항생제 복용 이후에 과체중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엄마 과체중하고 비만한 아이를 둔 아이들은 항생제 복용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나타냈다. 과체중이 될 위험도가 줄어든 것이다. 왜 항생제가 반대 효과를 나타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쪽에서 살찌는 미생물총을 교정하고 다른 쪽에서는 날씬한 미생물총을 파괴하였을지도 모르는 재미있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체중 아동의 40%가 생후 6개월 안에 항생제를 복용했다고 조사되었다. 생후 6개월 안에 항생제를 복용한 아동 중에서 정성범죄의 체중을 가진 아동은 겨우 13%에 그쳤다. 이러한 연구 조사들은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항생제가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항생제로 인한 미생물성이 개조된 결과로 체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뉴욕대학교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의 디렉터이자 감염내과 의사인 마틴 블레이저는 항생제가 구체적으로 미생물성과 인간 신진대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팀을 조직했다. 2012년에 그들은 어린 쥐에게 소량의 항생제를 주입했더니 미생물의 조성이 변하고